안녕하세요. 소개를 받은 김한나라고 합니다. 시간이 제가 20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어, 조금 전, 조금 전 강의에서 어, 굉장히 창의적이고 어떤 인간의 상상력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가 또 이렇게 그런 발제가 있었다면 저는 무슨 지식의 고도화 그리고 정확성 뭐 이런 어떤 관점에서 조금 재미없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나중엔 재미있는 발표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나눠드린 내용과는 조금 이제 바뀌어서 이제 주제에 맞게 보다 보니 조금 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 사실 그것이 과연 생성형 AI와 얼마나 다른가라는 질문에서 또 여러 논의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파운데이션 모델에 기초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제목과 어떤 이런 주제, 그러니까 연구윤리의 쟁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다음에 어떤 방안들, 여기에 대해서 좀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의료 파운데이션 모델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제가 받은 그 제목에서 보건의료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보건의료라고 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보건의료가 아니라 사실 의료입니다. 예, 보건의료라고 했을 때는 이제 퍼블릭 헬스와 뭐 이런 어떤 임상 이런 여러 가지 범위를 우리가 다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의료에서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제 방대한 양의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자기 지도 학습을 거쳐서 이 모델을 학습한 후에 그 다음에 명확하게 이제 수행해야 될 작업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배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용자가 다운스트림으로 그 작업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초 모델이 무엇이냐 하면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여러 교수님, 이상욱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인공지능 모델에서 의료에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더 저렴하고 더 쉽게 적용 가능한 정확한 지식에 이런 부분에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향하는 바의 전부냐? 사실 그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해서 그 페이퍼에서 이제 말하는 어떤 일관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대규모의 미분류 데이터에 데이터가 사용된 학습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기존과 어떻게 다르냐? 기존의 이제 망막 데이터에 관련된 학습에 따르면 한 13만 개의 데이터, 12만 개의 데이터, 그리고 구글에서 이것을 6만 개로 줄여서 이제 AI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아래에 지금 이제 나온 요 페이퍼, 이게 지금 지난달에 나온 페이퍼 같은데요. 그 페이퍼에 보면은 이 사전 학습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이제 사전 훈련을 통한 학습을 할 수 있는데 미분류 데이터에 사용된 이 개수가 160만 개. 160만 개의 미분류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걸 가지고 사전 훈련을 통해서 학습이 된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본의 효율성이라든지 적응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 효율성이라는 것은 사전 훈련의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전이 학습에 가서, 그러니까 다운스트림에서 사용자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그 표본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 사전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 사전 훈련에서 그 안에서 이제 가중치 집합으로 인코딩도 하고 패턴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스텝에 맞는 어떤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적응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전이 학습에서 새로운 학습에 적응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의 이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고요. 사실 이 사전 훈련이 그러면은 뭐에 중요하냐? 기존의 모델에 비해서 왜 중요하냐?
지금 사실 앞에 이제 미분류 데이터에서 딥러닝이 지금 16만 개, 13만 개, 그리고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160만 개. 그러면 분명히 모아지는 개수가 160만 개보다는 13만 개, 6만 개가 훨씬 더 이제 작긴 한데 이거는 라벨링이 된 거고 이 160만 개는 라벨링이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160만 개의 개수를 도대체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저도 사실 그게 굉장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런 사전 훈련 단계를 거쳐서 전이학습으로 이루는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은 이제 의료라는 굉장히 희소한 어떤 데이터, 상대적으로 희소한 데이터잖아요. 구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 개수가 정해져 있는, 제한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개발하는데 효과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재미있는 그림을 보고 다시 이런 재미없는 그림을 좀 너무 대비가 되는데요. 저도 나중에는 달리의 어떤 것을 이용해서 이것을 더 아름답게 예술적으로 나중에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사전훈련이라고 하는데 이제 들어가는 내용들은 이제 음성,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이런 것들이 이제 대규모로 의료 데이터 들어갑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사전훈련보다는 전이학습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훨씬 더 대규모일 것이다라고 하는 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는데 어쨌든 사전훈련에서도 대규모 의료 데이터 아까 160만 개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추론을 하는데 들어가는 의학 지식을 이제 때려 넣을 수가 있는데 기존에 발표된 어떤 여러 가지 문헌, 출판 내용들 그리고 어떤 기록들, 지식 그래프들이 이런 추론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모델이 개발이 되면 전이학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의사와 AI의 협력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운스트림으로 질문을 해서 답을 하고 분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사가 그것을 검증하고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무엇이 맞는지 교정을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변수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이제 의사의 협력 인터페이스가 얼마나 전문적인 의사를 사용할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이, 얼마나 다양하게 이것을 끌어올 수 있느냐가 굉장히 이 파운데이션 모델의 메디컬 파운데이션 모델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적용 방안은 여러분들이 분명 미리 아시겠지만 이제 병원으로서는 앞으로 병원의 모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뭐 엘리시움 이런 영화를 가지고 있지만 싱가포르에서 이제 이런 대규모 파운데이션 모델을 미리 사실은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어떤 국가의 경쟁력 어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그 다음 발전 그런 어떤 상은 무엇이냐. 병원의 발전상이 무엇이고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몇 가지 기존의 AI와의 어떤 비교를 이제 가져온다면은 이제 레이블이 거의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난다. 그리고 상호작용, 그다음에 도메인을 형식적으로 의료 도메인 지식을 어떤 형식화해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크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시면 그런 어떤 레이블이 필요하지 않고 동적으로 지정된 작업과 관련해서 어떤 즉석의 질문을 허용하는 겁니다. 여기 브레인 MRI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종양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 그리고 또는 이제 팔로우 환자입니다. 우리가 한 번 암이 발생하면 그것이 다른 몸의 전이가 돼서 발생할 수도 있고 그것이 프라이머리 캔서일 수도 있고 멀티플 프라이머리 캔서도 있고 아니면은 그것이 그 다음 어떤 전이 여러 가지 양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MRI 팔로우 이미지 데이터인데 여기에서 모든 종양을 빨간색으로 표시해봐라. 이것은 이제 사용자가 이 쿼리를 지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재훈련 없이 문제의 즉석 해결 가능성. 지금 여기에서 담낭벽의 두께는 몇 밀리미터인가? 이런 질문. 그리고 새로운 개념을 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비드를 거쳤는데 이런 새로운 신종 질환의 환자가 한 10명 정도 있어. 근데 이제 새로운 환자가 온 겁니다. 이 환자가 여기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사들이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개념을 훈련받은 그래서 다양한 지식들을 모아온 어떤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의 이런 기능 중에 우리가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다양성, 다양한 모델 혼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임상 의무기록 그리고 이제 다양한 어떤
신체의 파형 신호, 그리고 영상 데이터, 그리고 유전체 데이터 이런 것들을 넣었을 때 과연 얼마나 그 다중 모드의 어떤 우리가 원하는 의미 있는 유의미한 어떤 그런 텍스트와 아니면 그런 결과를 끌어내느냐. 그래서 그런 그 결과를 끌어내고자 하는 다양한 모델, 뭐 가토를 비롯해서 다양한 모델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 형식적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은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기존의 의료의 개념과 어떤 이제 비교해서 그 관계를 유추해서 그 관계를 추론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4월에 네이처 페이퍼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개별적인 측면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아직 이것을 세 가지를 모두 다 갖추기에는 상당한 진전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10월에 이제 페이퍼를 보니까 지금 이거 상황은 응급실입니다. 응급실은 24시간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응급실에 환자가 오면은 어떤 환자가 왔든지 어쨌든 이제 다 찍어봅니다. 영상을 찍어보는데 그 영상은 사실 판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응급실에 영상학과 의사가 상주가 되어 있으면 나름 빠르게 이제 판독을 할 수 있지만 상주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없는 경우 또는 이제 정확한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또 어떤 이제 그만큼 지연이 되고 부정확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1차 판독을 AI가 하면 어떨까? 24시간의 어떤 상주 영상화효과가 있을 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교를 했는데 상주되어 있는 영상화효과 의사의 어떤 그런 판독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유의미하게 그러니까 차이가 없음을 발견을 하였다. 그리고 상주하지 않은 의사의 어떤 판독, 그러니까 상주하지 않은 의사는 어떤 상황에서 판독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판독된 어떤 텍스트와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품질이 좋은 것을 발견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페이퍼에서는 이런 메디컬 제너러티브 AI에서는 윤리적인 논의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 이제 그러니까 그 질병관리청도 그렇고 이제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이런 이제 보건의료 연구윤리 AI 연구윤리의 어떤 지침 마련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이제 여러 군데에서도 이제 했었고 지금 한림원도 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교육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질병청에서 저희가 이제 과제를 했었고 그 과제 결과 여러 가지 이제 지침을 저희가 만든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건의료의 그 AI의 연구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것이 그러면 어디에 이제 근원을 두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5분밖에 안 남았나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 근원은 유전체 연구에 있습니다. 그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에 근원을 두고 있고 거기에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쟁점을 발굴하고 사회에 선도하는 부분 그리고 과학의 이니셔티브와 협력하는 부분 그럼으로써 어떤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행을 만들고 규범을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연구윤리도 이슈를 발굴하는 부분 그리고 그 함의를 정리하는 부분 이렇게 우리가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에 관점이 지금 교차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이터 연구윤리 일부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임상시험의 연구윤리 일부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베이스가 깔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런 관행을 정립했을 때는 이것은 왜 필요한가?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5년 정도 전부터 미국에서 이런 논의가 있을 때 항상 주장했던 건데 보건의료의 모든 부분에 AI가 적용시키겠다. 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개발의 다양성을 우리가 연구자, 개발자, 데이터를 그리고 우리 이제 공공의 데이터셋을 만들잖아요. 그런 어떤 데이터의 제공자 그리고 연구의 어떤 심의자, 규제자 이런 것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방침을 좀 더 균형적으로 어떤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이런 어떤 관행의 정립의 필요성이 될 것이고 국내 여러 맥락도 존재를 합니다. 저 여기에서 그 다음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AI의 어떤 보건의료의 기능 이것은 보편적인 의료 보장과 관련이 있는데 이거는 접근성 그리고 비용의 저렴 그리고 이제 질의 강화 이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 가지 축과 윤리적인 가치의 어떤 구성
조금 더 복합적인 구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 질병청에서 이번에 발행한 가이드라인의 요약된 부분입니다. 이것을 찾아보시면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AI에서 그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결국 모델 개발, 훈련, 검증, 평가, 그렇지만 데이터 세트의 생성, 이 세 가지 꼭지가 가장 중요한 지금 현 단계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급하게 이제 넘어가는데 쟁점을 좀 보시면 환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알 권리와 모를 권리, 그리고 여기서 지금 개인 식별이나 개입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뒤에서 다루겠지만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라든지 특히 의료에서는 기밀성이라는 개념이 법적으로도 있고 윤리적으로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해석, 이것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질병에 대한 행동에 대한 교정은 자유에 대한 개입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건강의 이익을 증진하고 건강 증진의 이익이라는 건강 증진이라는 공익과 충돌하는 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그 리스크에 우리가 항상 데이터 쉐어링도 그 리스크의 톨러런스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왔거든요. 리스크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 톨러런스의 개념을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에서 왜 유전 정보가 의료 정보보다 그리고 검체 요 순서대로 이제 정보 의향이 있었는데 검체와 유전 정보는 사실 동일한 거거든요. 어찌 보면은 왜 이것이 순서가 이렇게 다른 것인지, 이것은 유전 정보에 대한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확하게 아직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료 정보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오는데, 이 URDNA, USA 요걸 페이퍼를 보시면 이렇게 미국, 캐나다, 호주처럼 그것에 대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위험에 대한 인식도 높았다라는 어떤 우리가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의사의 전문성과 관련해서 이게 아직도 어렵습니다. 병리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아직도 이것은 도대체 어떤 질환인지 진단 내릴 수 없는 병리가 존재하고 학회마다 우리나라 학회 그리고 일본 학회마다 전문가들의 합의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이런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에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전문가들의 합의와 전문가들의 어떤 수준,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근간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기반입니다. 수술에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모든 형태의 건강과 의료 정보의 활용 가능성이 지금 어떤 계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 거기에 대해서 병원의 관리 시스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느냐, 아마 그것까지도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의사의 역할은 무엇이냐? 의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조력자와 전문가 사이인가? 근데 이제 그것이 조금 어느 정도 대체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아까 응급실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원격 의료에 대한 우리 개념을 사실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시 가져와야 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전문 개발자의 영역으로, 전문 개발자로서 의사가 참여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최근 연구에서는 어떤 피로라든지 그 보상이라든지 수가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이 책임 문제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프랙티스로 적용을 했을 때 그런 어떤 악결과에 대한 책임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데이터 연구 심의, 이런 어떤 파운데이션 연구에 대한 심의와 갔을 때 사실 지금까지, 그러니까 AI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개발된 AI 연구는 데이터 연구 심의의 어떤 그런 틀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 틀에서 도대체 이 파운데이션 리서치나 이런 대규모 이런 부분들은 구분을 해야 될 것이냐? 저는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데이터 연구와 같이 심의 면제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만들 때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떡하죠?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은데 국가 단위나 아니면 국제적인 단위의 공공의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의 쉐어링이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동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투명성과 명확성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동의가 연구용으로 받자 그 연구용이란 말도 빼자는 겁니다. 그리고 뭐 국외 이전, 뭐 제3자, 뭐 이런 이런 명시를 다 빼자는 겁니다. 명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이 아니라 개발용으로 쓰고 상업적으로 쓸 거, 산업의 개발을 위해서 쓸 거는 사실 거짓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빼자, 명확하게 하자라는 어떤 변화가 있고요.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개인정보의 암기의 위험성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 한 번 개발을 하면은 그 모델을 사용했을 때 그 모델의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가 또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아마 이걸로 이제 제가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전자 예외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의료 정보, 그 의료 정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의료 정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직까지도 유전 정보만큼 강조가 되는 데이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유전 정보가 강조가 되느냐? 개인의 식별 가능성, 사실 개인의 식별 가능성이 다른 데이터에도 존재합니다. 혈연과의 연결성, 내 가계를 알려준다. 이거 사실 다른 정보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건강과 질병 정보를 알려준다. 바로 이 점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어떤 이런 미지의 부분이 앞으로의 많은 정보를, 그러니까 우주와 같은 것이죠. 그런 정보가 유전자다. 네, 그런 정보가 유전자의 특성이다. 그래서 이런 특별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유전자 예외주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AI의 여러 가지 도전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의료의 어떤 민감 정보, 그리고 그 어떤 기밀성, 그리고 프라이버시, 그리고 그 어떤 다른 대우, 그러니까 어떤 문제로 데이터셋의 내재적인 문제로 인한 다른 대우, 그런 다른 대우가 다시 말하면 차별이잖아요. 그런 어떤 차별에 대한 문제 해결, 여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제공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희가 연구를 했는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회 이제 일반인 1000명 정도 대상을 연구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13번부터 17번에 대한 원칙의 중요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접근성, 차별금지, 대응성, 지속가능성, 포괄성, EDI입니다. 예, EDI에다가 대응성, 지속가능성 이런 부분이거든요. 대응성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WHO 기반한 윤리 원칙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유네스코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럼 그렇다 칩니다. 그렇다 치지만 EDI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게 어떤 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AI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EDI입니다. 예. 접근성, 차별금지, 포괄성. 여기에 대한 인식을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가치 투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